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김태욱입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공포에 투자하라는 말처럼 과연 지금이 투자의 절호의 기회일지 아니면 철저히 피해야 할 지점일지 오늘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 최근 비트코인 관련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조화되면서 AI 거품론이 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잖아요. 간밤에 미국 기술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간밤에 일단 기술주 급락은 기술주의 급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회사의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 높아지면 요 수치가 이제 높아지는데요. 요게 최근에 이제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졌던 이유는 오라클이 했었던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는 최근에 또 실적 발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AI가 굉장히 잘 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썼는데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은 오라클과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사들, 데이터 센터 주라든지 아니면 LLM 관련 AI 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는 사실 계속 안 좋았던 게 아니고요. 9만 달러 위로 잠깐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오라클 관련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하락으로 반전이 되는 그런 진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기술주가 급락을 했어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일단은 실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상치가 나오잖아요. 네. 예상치보다도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실적보다 좋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한 거보다 또 진짜 예상치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많이 상회가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하다 해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가격이 회복이 안 됐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AI 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주로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AI주의 위기는 투자를 많이 실제로 집행을 한 곳들이 투자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차원이라서 사실은 실적이 좋았지만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주식은 아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는 선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들 그게 시장의 어떤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도주의 지금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일 것 같아요. 네. 일본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엔캐리 청산 압력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엔캐리 청산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령 일본이 계속 금리를 올릴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금리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약간의 불확실성이 생겼었고, 기본적으로 엔캐리 청산은 미국의 금리가 내려오고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양국 간의 이 금리 차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좁아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때문에 금리를 특히 올릴 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전 고지를 합니다. 명확한 신호를 줘요, 시장에. 그래야 금리를 막상 올릴 때 한꺼번에 청산이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청산이 일어나는 거죠. 대비를 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유도를 하는데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언화인드 물량이 생기면서 청산이 일어났던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래서 일단 급격한 청산이 당일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명확하게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암호화폐 가격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불안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금요일 날 또 막 작년처럼 내려가는 거 아니야? 10%씩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이제 또 팔게 되잖아요. 그런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금값은 강세예요. 근데 네.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은 약세예요.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이고 또 어떤 특히 이제 법정 통화들 대부분 이제 달러로 대표되는 그런 법정 통화의 반대항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이 글로벌 M2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통화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해왔었고 미국도 적극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를 몇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금 속성이 특수한 어떤 이 가격대를 위로 돌파를 하게 되면 계속 경향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 습성이 있어요. 과거의 가격 특성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합치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는 불리긴 하는데 최근의 가격 흐름을 보면 디지털 금, 그러니까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스닥이랑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게 움직여 왔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캐시우드의 분석도 눈길이 갑니다. 금값이 1980년대처럼 장기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980년 금값이 5년간 67% 폭락했던 사례를 들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이미 자기의 많은 포트폴리오가 디지털 자산 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 돼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좋은 전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딱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저게 뭔 소리지? 약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1980년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었고, 오히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금 가격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디지털 자산 사용 자체가 많아지면서 비트코인 자연스럽게 상승 효과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캐시우드가 근거로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내년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라는 근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연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동성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 봄에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일어서 전례 없는 경제 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금리 낮추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동성 확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내년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오늘 가격대로 보면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한 8% 정도 하락한 가격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올해 미국도 몇 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 세계 각국들은 특히 이 관세 전쟁 시작했을 구간 즈음부터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나름대로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단기채 중심으로 좀 발행을 많이 해서 그것도 이제 유동성이 풀렸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 환경 자체는 더 완화적인 환경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거꾸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유동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이 어떤 유동성의 상징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무대에 비트코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비교적 신종 자산이고 그리고 컨셉 자체가 위험 자산들이랑도 같이 움직이고 또 디지털 금이기 때문에 달러가 또 약세가 되면 이 비트코인이 강세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뭐 약간 이런 컨셉이었던 거죠. 해석하기 나름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대에 비트코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강력한 라이벌이 있어요. AI 주식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고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보면 온통 AI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특정 이렇게 AI 산업이라는 특정 산업군을 제가 지금 투자를 대략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투자한 이후로 미국이 이렇게 한 산업에 몰빵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즉 AI 주식의 미래는 곧 미국의 미래와 다름이 없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무도 뒤에서 밀어주지 않는 비트코인을 살 거냐, 아니면 약간 지금 높이 올라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자기 운명을 걸고 밀고 있는 AI 주식을 살 거냐, 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은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거냐,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물론 이제 약간의 반사 효과는 보겠지만 비트코인만 그 혜택을 볼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기사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블룸버그에서는 이번 하락은 과거와 다르다, 뚜렷한 악재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를 든 게 2014년에는 대형 해킹이 있었고, 2018년에는 신규 암호화폐 발행 거품이 있었고, 22년에는 FTX 등 거래소 도산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다라는 분석인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현업자로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명확한 계기를 하나 대라고 하면 10월 10일에, 그때가 이제 무슨 날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다시 매겨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2차 관세 전쟁이 터지나 했던 날이고, 그날 암호화폐와 이 디지털 자산군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냥 하락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날 하루에 거의 한 20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청산이 됐어요. 그래서 200억 달러면은 꽤 큰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대략 한 2, 30조 정도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유동성이 상당히 조금 결핍된 상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단기금융시장의 이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경색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SOFR 금리가 상당히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 있다. 연준이 지금까지 양적 긴축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12월 1일자로 양적 긴축이 끝났어요. 근데 12월 12일자로, 그러니까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이 자산 매입을 시작했거든요. 자산 매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양적 완화의 다른 말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걸 줄이다가 줄이는 조치를 끝낸 지 10일 만에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사실은 미국 단기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면은 이 최근 비트코인 약세 또 다른 원인으로 이 달러 강세를 꼽을 수 있잖아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달러 강세 국면에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였었는데 내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어떻게 좀 이 비트코인과 연동이 될지 궁금해요. 이게 달러 강세가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얘기 누구나 지금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는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 같은 나라에는 좀 덜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죠. 유럽이라든지 네. 유로화라든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강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달러 강세가 있긴 한데, 이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딱히 비트코인은 그렇게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과거와 대비했을 때, 가격 대비. 달러 인덱스가 지금보다 높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높았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또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아까 제가 잠깐 스테이블 코인 얘기 드렸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내년에 좀 늘어나게 되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이 원래 가치가 약한 약세 통화들이 더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게 될 거기 때문에, 현지 통화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현지 통화의 이 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 통화의 어떤 이 규모, 생태계 규모 자체가 쫄아들면서 당연히 통화는 더 약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사실 명목상으로는 달러 강세가 될 거예요, 내년에.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어느 쪽에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7만 달러를 간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또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에는 4만 달러까지 추락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몇 개 더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초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8%를 그냥 다이렉트로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 12만 6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지금 현재 고점인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디지털 자산들을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DAT 기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많이 매수한 이 비트마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모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실은 코인을 엄청 열심히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수세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로 또 다른 기관 투자자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자금으로 그 고점을 갔다 왔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DAT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주식을 팔아서 삽니다.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사모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펀딩을 해서 사는데, 지금 이 펀딩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DAT 기업들의 매수세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ETF로도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빠지고 있어요. ETF 안에 들어가 있던 비트코인이 현금화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중에서 당연히 매도가 많이 나오겠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 상태가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12월 FOMC에서 연준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단기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서 이제 RMP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RMP 계획은 이제 월에 보통 한 400억 달러 정도를 요 단기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하겠다. 단기 국채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3년 이하 이제 국채를 다 살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요 국채를 집행하는 내용을 좀 보니까 대략 한 3일에 한 80억 달러씩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SOFR 금리가 지금 그래도 잘 좀처럼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중에는 여전히 좀 유동성이 타이트한 약간 그런 상황이고, 시중 유동성이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이 부족하면 달러 현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달러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팔리게 돼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죠. 비트코인 팔면 달러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달러를 그래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이 단기 금융시장 경색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연준이 12월 11일부터 돈을 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했던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 지금 비트코인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복잡한 매듭을 끊어주는 칼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공포를 자극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발표한 이후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를 해킹할 수 있다라는 공포도 결국에는 투심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디지털 자산 업계 안에서 싸워요.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는 사실 비트코인 해킹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203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창시한 친구가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8년에 양자 컴퓨터 해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더리움은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갑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2028년이면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2026년 고시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 블록체인들은 양자 컴퓨터 대응이 되게 쉬워요. 양자 컴퓨터 대응은 양자 내성 암호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어떤 뭐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블록체인들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도 탈중앙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작업인데 이더리움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발목을 잡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2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그러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업계 안에서도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지갑 주소들이 있어요. 이 지갑 주소들은 특히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해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이 초기에 만들어진 지갑들이 또 하나같이 비트코인이 그냥 꽉꽉 차 있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킹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 생태계가 엄청 혼란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자와 비트코인 개발자들 뭐 해서 이 친구들도 우리도 양자 내성 암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 초기 물량 중에는 주인이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주인이 죽은 것도 있을 거고요. 주인이 이걸 아예 잃어버린 상태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자 내성 암호를 얹힌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사업합니다. 우리 마치 이제 재개발할 때 사는 사람 체크하잖아요. 네. 집주인 체크하고.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은 없는데, 네, 불가능은 없어요. 닥치면 하게 될 텐데, 어쨌든 그게 이제 리스크긴 합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저희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뭐, 몇 월부터 영업할게요.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올 거잖아요. 저희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 비트코인 업계에서 이 어떤 시장 충격을 어떻게 받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럼 지금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로 봤을 때는 일단 2030년 전까지는 그 위험을 계속해서 공포심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변수들도 너무 많고 얽혀 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그럼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의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조금 철저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비트코인 투자의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여전히 비트코인 내년 전망, 2026년 전망을 하는 하우스들의 뷰를 종합해 보면 제일 많은 구간이 16에서 20만이에요. 근데 올해도 초에 그랬거든요. 네. 2025년 말에 16에서 20만 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 가격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달라진 요소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8만 달러대로 내려가 있는데 지금 뭐 거짓말처럼 오늘부터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어떤 지금 경색들이 많이 이 유동성 경색이 풀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AI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AI 주식 같은 경우도 올해는 AI 주식 농사로 해서 다들 행복하게 잘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년에도 요게 통할이라는 보장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미국 정부도. 최근에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냐면 AI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AI LLM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근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걸 로봇이랑 결합을 시키면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 당장 뭐 테슬라가 지금 로보택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쪽도 키워봐야 돼, 산업을. 그러면 또 이쪽 주식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는 AI 주식에 치이고 내년에는 로봇 주식에 치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의 최고 적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지금까지 하셨던 분이라든지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죠. 이 포지션을 내가 어느 순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과거의 비트코인은 그냥 우상향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됐습니다. 들고 있으면 됐는데 여기서 내가 뭐 익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또 궁금해진 게 내년에도 AI 관련된 투자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갈 텐데 트럼프 가문의 가상화폐 자산이 손실이 크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힘을 쏟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연설에서 그래도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예상됐던 부분이요. 그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전략 그 보고서가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AI, 바이오, 뭐 로보틱스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원래는 거기에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당분간 육성하진 않겠구나. 근데 대신에 이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을 쓰려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렸던 AI 로봇 주식에 이 주식을 키우려면 어쨌든 돈을 써야 될 거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마련하려면 이제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국채를 사줄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채를 사줄 되게 유용한 주체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그러니까 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아요도 아니고 애매해요. 지금 딱 애매한데 왜냐하면 무조건 내년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가 정책적으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그 사실 과거에 해놨던 거, 뭐 지니어스 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가 되게 되면 저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적인 성향을 보일 거다. 근데 지금 되게 미시하게 얽혀 있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DAT 기업이 과거에는 매수 주체였지만 이제 삐끗하면 매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굉장히 든든한 이 믿을 구석이었지만 여기도 이제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든 뭐 개인 투자자든 수틀리면 그냥 현금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로봇 같은 데다가 이제 넣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테슬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이동하는 게 너무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근데 요 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오라클 때문에 지금 나스닥 크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중에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의 뭐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등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에 조정이 일어날 텐데 그때 이미 조정이 된 상태인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선택압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AI 주식 그 AI 로봇 붐이 오더라도 온다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뭐 다 하고 나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 같은데 지금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알트코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알트코인 시장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측면상 보통은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거든요.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코인 혼자 잘 가기는 좀 쉽지 않고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알트코인이 있기는 한데 그런 알트코인조차도 가령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한 10월부터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리플이라든지 체인링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초반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몇 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왔었는데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멈췄거든요. 유입세가 멈췄어요.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어제를 기점으로 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잖아요. 어제를 기점으로는 지금 이더리움 가격도
상당히 좀 맥을 못 추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제일 좀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